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영화 디바제시카입니다. 또 다른 편을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더보기 칸을 참조해주세요. 여기 있는 주인공 리사와 케이트 두 사람은 우애가 아주 깊은 자매로 멕시코 해변가에서 휴가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한가롭게 물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리사는 함께 휴가를 오지 못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건다면서 잠깐 자리를 비우게 되는데요. 그날 밤 리사는 야외 발코니에 앉아서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에서 깬 케이트가 무슨 일이냐면서 물어보는데 알고 보니 리사의 남자친구가 바빠서 오지 못한 게 아니라 두 사람은 사실 헤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정확히는 리사가 지겨워져서 남자친구가 그녀를 찬 상황이었죠. 성격이 좀 밝은 케이트는요, 리사를 위로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더 신나게 놀아야 한다면서 두 사람은 그 길로 밖에 나와 해변 클럽에서 신나게 춤을 추고 술을 마시며 즐기다가 건장한 현지 남성 2명, 하비에르와 벤자민을 만나게 됩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네 사람이 다시 만나서 저녁을 먹던 중 이 현지인들한테 샤크 케이지에 대해서 듣게 되는데요. 철로 된 케이지 안에 들어가 바다 5m 아래서 최소 7m 정도 되는 백상어들을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짜릿한 체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현지인들이 아는 데에 가면 인당 한 10만 원 정도에 아주 싸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전에 스쿠버 다이빙 경험이 있었고 또 평소도 활발한 성격의 케이트는 큰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스쿠버 다이빙을 해본 적도 없고 조심성이 많은 리사는 위험하지 않겠냐면서 주춤합니다. 하지만 케이트의 끈질긴 설득 끝에 네 사람은 샤크 케이지 체험을 함께 하기로 합니다. 다음날 화창한 부둣가에 도착을 하지만 여전히 리사의 걱정은 끊이지 않습니다. 아니 정식으로 그 라이센스를 받은 업체인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무작정 배를 타고 나가도 되는 건지. 케이트는 다 괜찮을 거라면서 리사를 안심시키고 두 사람은 배에 탑승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만난 선장님이 있습니다. 인사를 나누다가 그가 던지는 첫 질문. 스쿠버 다이빙 다들 할 줄 알죠? 두 사람은 어색한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이내 케이트가 자신 있게 말하죠. 그럼요! 배는 바다로 나가게 됩니다. 배에 가봤더니 이 샤크 케이지가 매달려 있는 배가 상당히 좀 오래된 배처럼 보여요. 여기저기 녹슨 흔적도 많이 보이고요. 낙후되어 있죠. 그런데 이걸 봤을 때 리사가 사실 이제 와서 포기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렸고 바다 한가운데 와 있고요. 잠시 후 이 배의 선장님의 조수가 생선의 내장과 피를 바다에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배 주변의 바닷물이 이렇게 검붉게 변해가고 있었죠. 갈기갈기 찢어진 생선 조각들이 바다 밑으로 천천히 내려갑니다. 이건 상어를 유인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이때 케이트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이렇게 밑밥 던지는 건 불법 아닌가요? 그랬더니 이 조수가 헛웃음을 짓더니 말하네요. 그럼 상어한테 이리 오라고 전화라도 할까요? 진한 피냄새가 풍겨진 지 약 5분 정도가 지났을까요? 바다 저쪽에 상어 한 마리가 빠르게 다가오는 게 보입니다. 그러자 이 배에 탄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한편 한켠에 있던 리사는 도저히 자긴 못하겠다면서 포기하고 싶어 하는데 케이트가 또 한 번 다가와서 설득하죠. 리사, 생각해봐. 상어랑 너랑 같이 찍은 사진을 널 찬 남자친구가 본다면 네가 엄청나게 재밌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널 다시 원할 수도 있어. 그 얘기에 리사는 다시 마음을 굳게 먹습니다. 바다에 내려진 대형 케이지 사진을 통해 보시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아실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이 케이지 안으로 같이 온 남성 하비에르와 벤자민이 장비를 입고 들어갑니다. 천천히 줄이 내려갔고요. 케이지는 바닷속 5m 아래로 향하게 됩니다. 그들이 내려가자마자 엄청난 크기의 상어가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어요.
정말 배 위에 있던 이 리사와 케이트도 그걸 볼 수 있었어요. 바다 밑에서는 무전을 통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들도 흥분 상태입니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해! 흥분된 감정이 전달됩니다. 이제 리사와 케이트의 차례입니다. 둘 다 다이버복으로 갈아입었고 산소통을 차게 되죠. 사실 리사는 처음으로 입어보는 장비에 이 산소양 체크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선장님께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죠. 현재 등에는 약 200 정도의 산소가 들어있고 이게 100으로 내려가면 선장님한테 알려야 되고요. 50이 되면 선장이 그들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합니다. 사실 물 밑으로 5m 정도만 내려가기 때문에 별 걱정할 건 없어 보이지만 혹여 기압 때문에 귀가 아프면 기압 조절을 해야 된다고 선장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 모든 게 리사에겐 처음이기에 그 말조차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어 있고 그게 표정에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때 선장님이 말합니다. 한번 내려가면 올라오기 싫을 거예요. 그렇게 긴장이 조금씩 풀려갑니다. 두 사람이 바다 밑으로 내려가기 직전 옆에 있던 조수가 아주 짓궂게 던집니다. 그거 알아요? 상어는 8km밖에 심장 소리도 다 들어요. 겁을 내면 상어가 더 쫓아오니까 조심하라고. 리사와 케이트는 그의 말에 조금 쫄았지만 이내 무시하고 케이트는 내려가서 사진을 찍을 생각으로 수중 카메라를 빌리고 천천히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바닷속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햇빛이 들어오면서 밝은 이 오션 블루 색감 그저 아름다웠고 케이지 바로 옆에는 물고기 떼들이 지나갑니다. 리사와 케이트는 이내 산소통으로 숨쉬는 것도 점점 안정이 되었고요. 무전을 통해서 선장님 이야기도 잘 들렸어요. 물 밑으로 내려오기 이전까지 긴장감이 한꺼번에 해소가 되었고요. 이젠 사진을 찍을 여유까지 생깁니다. 그런데 카메라를 서로에게 건네려다 실수로 손에서 놓쳐버렸고 카메라는 밑에 뚫려있는 케이지 밑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는데요. 두 사람이 그걸 바라보면서 어쩌지? 하는 순간 밑에서 큰 입을 벌리고 있던 상어가 순식간에 카메라를 집어삼킵니다. 이건 현실이에요. 곧이어 엄청난 크기의 상어들이 케이지를 둘러쌉니다. 선장이 위에서 밑밥을 던졌던 모양이에요. 조금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케이지 안에 있으니까 안전하잖아요. 정말 인생 처음으로 해보는 이 경이로운 경험과 앞에 펼쳐진 장면에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케이지가 살짝 덜컹거리면서 밑으로 내려앉는 거예요. 왜 이러지? 순간 리사는요, 잊고 있었던 공포를 다시 느꼈고 무전으로 말합니다. 선장님, 이거 왜 이래요? 당장 위로 올려주세요! 선장님은 도르래가 살짝 움직인 거라면서 달래고 있었지만 사실 리사는 너무도 불안했고 안절부절하게 됩니다. 겁이 좀 더 없었던 케이트는 올라가기 싫고 사실 여기서 좀 더 상어들을 구경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불안해하고 있는 리사를 위해서 함께 올라가기로 하는데요. 선장은 천천히 케이지를 끌어올려서 거의 수면에 닿았을 때쯤 그 순간 케이지를 매달고 있던 도르래가 풀려버린 걸까요? 이 철골 케이지가 바다 밑으로 힘없이 추락해버립니다. 너무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란 리사와 케이트는 소리를 치게 돼요. 하지만 케이지에 갇혀서 심해 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두 사람을 지금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빠르게 내려가던 케이지가 덜컥 멈춥니다. 이미 두 사람은 거의 기절 직전 상태예요. 그런데 사실 이건 멈춘 게 아니었어요. 저 위에서 도르래가 달려있던 대형 철골 크레인이 있었는데 그 크레인이 밑으로 하강하는 이 케이지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같이 바다 밑으로 추락하면서 이제 케이지는 더 깊은 곳으로 추락해버립니다. 케이지는요, 이 심해 바닥에 도착을 해서야 굉음을 내면서 멈추게 되죠. 두 사람은 정신을 잃은 채 그냥 심해 속에 갇혀버린 거예요. 오직 두 사람의 호흡 소리만 들립니다.
케이트가 먼저 눈을 떴어요. 그런데 앞에 보니까 리사가 이 밑으로 심해로 떨어진 충격 때문인지 코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소 마스크 속에 피가 가득 차오르는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케이트가 재빨리 리사의 이 마스크에 가득 찬 피를 바깥으로 빼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는 바닷속에 퍼지게 되죠. 이내 리사도 정신을 차리게 됐는데 지금 바다 밑에 내려와진 이 상황을 파악하고는 이내 극심한 패닉에 빠지면서 막 살려달라고 소리칩니다. 그런데 케이트는 알고 있어요. 흥분하거나 겁을 먹으면 이 산소가 더 빨리 닳는다는 걸요. 그래서 일단 리사를 진정시키고 천천히 호흡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정신을 차렸고 잠시 후 두 사람은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했죠. 그래서 수심기를 확인합니다. 여긴 심해 47m 아래예요. 배와 너무도 거리가 멀어진 탓인지 무전기는 지지직 소리만 날 뿐 들리지가 않습니다. 선장한테 구조 요청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일단 케이트가 이 심해 바닥에 지금 안착이 되어 있는 이 케이지를 문을 열고 나가서 위로 선장과 연락이 되는 높이까지 헤엄쳐 올라가는 것을 생각해 보는데요. 근데 이조차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 아까 케이지가 떨어지면서 크레인이 함께 떨어졌잖아요. 그 크레인이, 무거운 크레인이 위에 있는 케이지 입구를 막고 있었던 거예요. 다행히 옆에 있는 케이지 창살 틈 사이가 넓적한 게 보입니다. 그래서 케이트는 그 사이로 맨몸으로 나가보려고 했어요. 일단 몸에 있는 장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피가 큰 산소통 조끼를 벗고 창살 틈 사이로 맨몸으로 빠져나간 후에 장비를 다시 착용하면 되겠지 했는데, 문제는 얼굴에 끼고 있는 산소 마스크입니다. 이게 이 사이에 끼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산소 마스크를 벗어야 합니다. 바로 빠져나가서 마스크를 다시 끼면 되는데. 하지만 리사는 그러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하지만 케이트는 알고 있었어요. 지금 상황에서 살려면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산소 마스크를 벗습니다. 그리고 재빠르게 철골 사이로 빠져나갔고 안에 있던 리사가 산소 마스크를 건네줬어요. 머리에 쓰고 물을 뺐더니 산소가 들어옵니다. 케이트는 산소통 조끼를 입고 먼저 케이지 위쪽 입구로 갑니다. 크레인을 제거를 해놔야 입구가 열리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주변을 살폈더니 크레인 끝이 이렇게 돌에 끼어 있는 상태였어요. 살아야 했죠. 그래서 케이트는 일단 이 무거운 돌을 제거하고 젖먹던 힘으로 다시 크레인을 움직여 봅니다. 그래도 다행히 물속이라서 밀어낼 수가 있었어요. 이 케이지 안에 있던 리사, 지금 케이트가 막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거를 보면서 그래 우리 살 수 있겠구나라고 조금은 안도하게 됩니다. 바로 물 위로 올라갑니다. 선장님, 저 들려요? 제 말 들려요? 수심 40m까지 올라갔을까? 선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둘 다 무사한 거죠? 산소 얼마 남았어요? 그제서야 산소 마스크를 확인하니까 약 55 정도가 남았습니다. 선장이 급하게 말하죠. 일단 케이지로 바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으로선 거기가 상어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고요. 하비에르가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그 케이지에 윈치를 걸어서 끌어올릴게요. 그러면 당신들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수면 위로 급하게 올라오면 절대 안 돼요. 잠수병에 걸릴 수 있어요. 일단 선장님과 연락도 됐고 하비에르가 내려온다고 했으니까 다시 수심 47m 케이지로 리사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내려옵니다. 두 사람은 하비에르가 내려와서 구조될 거란 말에 일단 진정하고 안에서 기다리기로 하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저 멀리서 모터 소리가 들립니다.
구조를 하러 오는 건가? 아니면 배가 떠나는 건가? 아니, 구조하러 오기로 했잖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 샤크 케이지 투어 자체가 불법입니다. 배에 있던 이들은 사실 두 남자는 어제 만난 사람이고 선장과 조수? 이들이 정말 구조하러 올까요? 구조에 쓰일 비용과 시간을 생각한다면 버리고 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닐까요? 죽게 놔두고 갈지 아무도 모를 일이었어요. 이런 불안한 마음을 참지 못한 케이트는 다시 케이지 밖으로 헤엄쳐 나와서 무전을 하기로 합니다. 확인을 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막 다시 수심 40m 쪽으로 올라가려던 순간 어디선가 나타난 거대한 상어와 마주칩니다. 상어는 곧바로 케이트를 향해서 돌진했고 그녀는 다급하게 겨우 헤엄쳐서 케이지로 돌아와서 공격을 피하게 돼요. 정말 이 선장 말대로 케이지 밖은 너무 위험했어요. 그런데 이 상어가 돌진을 멈추지 않습니다. 케이지 안으로 들어오려고 해요. 막 밀고 들어와요. 자기 몸이 철창에 막히니까 날카로운 이빨로 철창을 물어 흔듭니다. 두 사람은 안에서 공포 속에 소리를 지르고 이 앞에서 철창은 점점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휘어가고 있어요. 이러다간 상어가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조용해! 케이트가 정신 차리고 말해요. 리사가 입을 다뭅니다. 두 사람이 소리를 내지 않자 상어는 포기한 듯 유유히 다른 곳으로 헤엄쳐 갑니다. 리사는 패닉 직전이에요. 우리 여기서 죽으면 어떡해? 리사가 말합니다. 우리 그냥 위로 헤엄쳐서 올라가면 안 되냐고요. 뭐 50m 정도면 사실 수영장에 정도 어느 정도라 할 수 있는데 그냥 바로 수영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케이트가 말하죠. 안 돼. 잠수병에 걸려. 그냥 올라가면 머리에 질소 거품이 차서 죽을 수도 있다고. 헤엄쳐 갈 순 있지. 그런데 천천히 올라가야 해. 그리고 가다가 중간에 5분 정도 쉬고 그 기압에 익숙해지면 다시 올라가야 해. 우리 둘이 지금 무방비 상태로 물속 중간에 5분 동안 가만히 있는 걸 생각해봐봐. 우린 상어한테 먹힌다고. 그렇습니다. 그냥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귀로 듣는 영화 2부에서 계속됩니다.